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 치유 불변의 법칙. 자연 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1 법칙. 공기.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없을 때 빨리 죽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순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 그것 없으면 가장 빨리 죽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당신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녀와 보냈던 그리스 해변에서의 한 달은 꿈만 같았다. 그리고 헤어졌다. 당신은 죽을 것만 같았다. 자살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죽었는가? 당신은 포르쉐 스포츠카를 꿈꾸었다. 열심히 일했으며 사업에 성공했고 30세에 포르쉐 스포츠카를 구입했다. 매일 차를 닦았고 기름칠했다. 어느 날 동생이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엄청난 사고를 냈으며 차는 폐차되었다. 당신은 지금 죽어 있는가? 당신은 재즈 가수였다. 음악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재즈를 사랑했으며 기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음악은 내 생명이라고 고백했다. 나이가 들었다. 인기는 사라졌으며 음악도 시들해졌다. 당신은 지금 죽어 있는가? 중국의 성인 장자는 시와 음악을 멀리 하라고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시와 음악을 사랑하던 나는 젊은 시절 이 글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지금에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아마도 인간의 교양 목록인 시와 음악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뜻에서 자연의 위대함에 비하면 시와 음악도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처럼 여겼던 시와 음악이 사라졌다. 그 인위적인 것들이 사라졌지만 당신은 죽었는가? 그렇다.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어도 당신은 멀쩡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공기는 어떨까? 그것이 없다면 나와 당신은 불과 몇 분 만에 사망이다.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분 만에 당신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물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다. 음식 없이도 몇 주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참나무 간에 들어갈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신선한 공기가 환자에게 해롭다는 의사도 있었다. 정말 포복절도할 얘기를 해보겠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략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의 많은 의사들이 신선한 공기가 환자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공기는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밤 공기는 더했다. 창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맑은 공기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공기구멍을 막았다. 나는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맑은 공기는 피할 게 아니라 방 안에 적극 들여야 한다고 설명하려 한 당시에 자연위생학자들은 비과학적 견해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새로운 진실은 기존의 보수적인 시스템에서 보통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맑은 공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명백한 진실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은 아무리 생각이 뒤떨어진 전문가라도 맑은 공기의 필요성을 입증할 실험을 요구하거나 맑은 공기가 탁한 공기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닥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공기는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그 어느 순간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공기를 너무 당연시 여긴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기분 좋은 심호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공기가 충분해야 할 텐데 스케줄이 정말 많은 날이라서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그 중요성을 꼼꼼히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두께가 고작 3km에도 못 미치는 지구 공기층에 의존한다. 그래도 공기는 고갈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6조 톤의 공기가 존재한다. 당신은 절대로 공기의 양이 충분한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분명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는 산소로 호흡한다. 당신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바로 산소 때문이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잠깐 동안 공기를 차단해보라. 안색이 파래질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21%가 있어야 정상적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호흡을 한다. 정상적인 폐에는 약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다. 그곳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산소를 공급받아 나머지 신체 부위들로 보내진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다른 많은 폐기 물질들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작 3%가 들어있는 공기만 호흡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 한다. 앞에서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 78%, 산소 21%, 기타 1%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기타 1% 안에 이산화탄소는 0.03%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3%면 무려 100배가 된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보다 이산화탄소가 100배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성당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마차를 타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230g의 숯 덩어리와 같다. 소다수와 탄산수는 가스 음료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환경으로 돌아와 보자. 당신은 당신이 매일 마시는 음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컨대 소다수, 탄산수, 맥주 같은 모든 자극적 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루에 담배 서너 개 피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담배 회사가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한 주에 라면 서너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식품회사가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음식과 물의 소비량을 합한 양보다 공기의 소비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알고 계신가? 오염된 공기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왜 최대한 좋은 공기를 폐에 공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그 깨달음을 위해 나는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의 맨 앞에 공기를 내세웠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아주 약한 가스실이라고 할 만큼 공기 중에 많은 물질이 뒤섞여 있다. 예컨대 일산화탄소, 황산, 염산, 질산, 청산, 벤젠, 메탄, 암모니아를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들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장 질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호흡하는 공기를 가장 잘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숲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숲으로 도망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시의 공기가 혼탁해지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사실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녀도 최적의 깨끗한 공기를 얻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도시 문명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자연에는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한다. 비는 더러운 공기를 씻어준다. 그래서 비갯날이 상쾌한 것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며 바다는 지구 곳곳의 공기를 끊임없이 재순환시키고 씻어준다.
우리는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숫자로 표시해가면서 지식을 과장하는 전문가의 우월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가령 갓난아기를 안고 숲속으로 가면 그 아기는 방실되며 웃겠지만 그 아기를 약품 냄새가 나는 병원에 데려가면 본능적으로 울게 된다. 가장 예민한 아기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 기분이 더 좋은가?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일산화탄소를 뿜어대는 도시와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인가? 아니면 시골길을 산책할 때인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마치 남방의 아름다운 섬에서 휴가를 즐길 것인지 휴가 기간 내내 시베리아 벌판을 걷는 극기 훈련을 할 것인지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숲속 산책 후에 더 편하고 새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식물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 사이에 작동하는 그 신선하고 경이로운 대자연의 공생 시스템 덕분이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한쪽의 폐기물은 다른 쪽의 필수품이다. 이는 말로서 표현하기 힘든 자연의 위대함이다. 이 같은 정교함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이 지구의 그 웅장한 설계, 45억 년 지구 진화의 눈부신 위대함에 압도된다. 복잡한 도시의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과 공원이나 숲속을 걸으면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라. 우리의 폐와 혈액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건강의 차이는 명백하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하시라.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다. 산으로 갈 수 없다면 근처의 공원도 좋은 장소다. 공기가 가장 맑은 곳에서 산책하는 일을 생활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나는 항상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맑은 공기는 당연히 건강의 1순위다. 당신이 가스실에 앉아 유기농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뜨거운 열이 아니라 항상 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의 1순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래전에 우리 인간이 초목에 둘러싸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신선한 공기에 대한 생물학적 요구가 저절로 충족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내내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낸 다음 하루 이틀 쉬는 날에도 자발적으로 쇼핑몰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내가 숲으로 도망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기 최적의 조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숲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숲으로 들어올 때 쾌적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기의 조합이 최적화된 숲에서 태어나고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박쥐가 동굴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두더지가 땅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오전에 운동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인간은 숲속에서 빠져나와 도시를 만들었다. 편리함을 얻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열매를 따거나 채집을 하면서 항상 몸을 움직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몸을 움직여서 열을 내고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하던 인간은 마침내 앉거나 누워있는 동물이 된 것이다. 우리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는 걷거나 달리는 동물임에도 편리함에 취해버린 인간은 마침내 나무 늘보로 진화되기 직전에 느릿한 동물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따기 위해 산천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고 부싯돌을 쳐서 힘들게 불을 피울 일도 없어졌다. 어쩔 것인가? 그렇다. 이제 우리는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해오던 진화론적인 방법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전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들이 전부 나와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더럽히기 전에 해야 한다. 아침에 걷거나 조깅을 하려면 숲속 오솔길, 공원, 해변을 찾기 바란다. 최소한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라도 찾아라. 나는 가끔씩 차도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한다.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격렬한 심호흡을 통해서 곧바로 들이마시며 뛸 정도로 물창식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정말 당황스럽다. 또한 헬스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이 뿜어대는 일산화탄소를 듬뿍 마시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을 TV에서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그들은 땀을 흘려 몸속의 노폐물을 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뿜어대는 이산화탄소를 호흡해서 몸의 세포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조깅이나 헬스클럽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나는 회원권을 6개월 끊어놓고 마지막 날까지 사용한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의 한복판을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일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것일까? 무료 유럽 여행 티켓이 당첨되어 비행기 좌석을 고를 때 1등석 대신 화물칸을 고르는 격이다. 똑똑한 선택을 하시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원한다면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공기가 깨끗한 만큼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그 가치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수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히말라야로 떠나기도 하고 돛된 배를 띄어 먼 바다로 향하기도 한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박사 공부까지 하곤 한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학위가 뛰어난 종합병원의 교수님을 찾기도 하고 용하다는 첩조산중 도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진정한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선배격인 수많은 현자들이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동물이다. 당신이 그것을 얻는 순간 새로운 집착과 목표가 당신을 등 떠밀기 때문이다. 참된 맛이란 허기와 노동을 반찬으로 했을 때 마주하는 음식이다. 참된 행복이란 당신이 절망에 허우적거릴 때 손 내미는 따뜻한 깨안음이다. 우리 인간은 하루 종일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잊고 사는 고마운 존재가 있는데 바로 호흡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사망이다. 서구 사회에는 호흡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호흡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 껄껄 웃는 사람이 99%다. 대부분의 사람은 호흡을 무시한다. 호흡은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행동한다. 하지만 숨쉬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숨은 생명력이다. 몸을 드나드는 생명력이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끝난다. 호흡이 깊고 고르면 생명도 강하다. 숨이 얕고 불안하다는 말은 세상과 인연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이다. 호흡을 깊게 하려면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모든 야생 동물은 음식을 먹거나 적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경고음을 내기 위해 입을 사용한다. 인간은 거기에 지능을 더하는 언어를 추가했을 뿐이다. 직업상 항상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나 머리에 정리되지 못한 지식이 많아서 말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수명도 길지 않은 법이다. 말을 많이 한 후에 뒤따라오는 그 갈증과 헛헛함을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할 수 있다.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불교에서는 단전호흡을 커다란 수행법으로 여겨왔다.
오늘 하루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루만 실행해보면 당신도 그 진가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깊은 밤 진리를 깨우쳐주는 책을 읽은 후 또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영화를 본 후 깊은 심호흡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절대 치킨과 감자튀김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호흡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연료를 공급한다. 어떻게 호흡하느냐는 어떻게 몸속으로 산소를 흡수시키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산소는 뇌와 신경과 모든 세포에서 양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소구문화는 우리 존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신체 기능을 가소평가해왔다. 호흡은 태어나자마자 방해를 받는데 종합병원의 분만실이 바로 주범이다. 막 태어난 아기는 폐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상태다. 그 전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소를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 태어난 아기의 폐는 바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출생 직후의 1시간은 중요한 전환기다. 그동안 아기가 자력으로 폐호흡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탯줄을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에게서 받는 산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때 아이는 엄마 배 위에 눕히는데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머리를 엄마 심장 근처에 두고 천천히 자료 호흡을 시작하는 동안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잠시 후 탯줄에 남아있는 산소가 풍부하게 담겨있는 액체가 전부 빠져나오면 그때 탯줄을 잘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전통적인 산파들이 실천해온 분만의 지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호흡의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다. 병원은 신생아의 호흡을 방해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신생아를 다루는 방식은 호흡이라는 생명유지 기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속도를 최우선하는 메커니즘을 선호한다는 말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속도로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를 꺼낸다. 그 다음 무슨 일을 자행하는가? 아이가 자력으로 호흡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곧바로 탯줄을 자르는 행위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아이를 거꾸로 들어 등을 후려친다. 아이는 억지로 헐떡거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아이의 첫 호흡은 헐떡거림이 되어버렸다. 그 전까지 아이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들은 엄마의 체온 36.5도 상태에서 공급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갓난아기의 폐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나중에 천식등과 같은 호흡 손상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의사의 명령에 따른 간호사의 후려치는 무지함에 갓난아기의 척추 혈관들이 터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영아 사망을 불러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가하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출생의 순간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다.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무지막지한 행위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동물들은 출생의 순간 우리 우월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본능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가혹한 손길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 첫 호흡은 헐떡거림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후의 모든 호흡은 얕고 가쁘게 진행된다. 그렇다면 어떤 호흡이 올바른 것인가? 서구 사회의 아이들은 가혹한 출생의 경험을 통해 정상 호흡을 방해받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위해 설계되고 진화된 호흡 방식을 역행하는 일이자 반역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올바르지 못하며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원초적인 호흡법을 배워야 한다. 나와 아내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뉴욕시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앨런 핑거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았다. 정확한 호흡과 운동에 대한 다음 설명은 앨런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다.
왜 복식호흡이 정상호흡인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복식호흡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식호흡은 완전한 호흡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슴 위쪽으로 빠른 호흡을 한다. 전체적인 호흡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더 빠르게 호흡해야 한다. 호흡 속도가 빨라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진다.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놀라거나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진다. 그 호흡은 가슴 위쪽에서만 이루어진다. 충격을 받으면 헐떡거린다. 얕은 목 호흡을 한다는 말이다. 긴장을 풀고 태양 아래 누워있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진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생 때의 경험 덕에 정상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야 할 그 호흡을 다시 배워야 한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저절로 이뤄질 수 없는 그 호흡을 우리는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정상호흡법을 머리로 이해해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평생에 걸친 부정확한 호흡과 결별하고 정상호흡을 시작하면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를 위해 설계되고 진화해온 호흡 방식에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호흡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폐부 깊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라. 차분하고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우리 부부는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겪었다. 올바른 호흡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복부에서 시작한다. 우리 몸에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다. 횡격막은 가로막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폐 바로 아래 위치하며 몸의 장기들을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가로지르며 감싸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갈비뼈 아래쪽에 바가지가 하나 엎어진 채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숨을 들이마시면 바가지 모양의 횡격막 근육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려면 위와 각종 소화기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복부 근육들은 위와 소화기들이 내려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밀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해진다. 위도 내려오고 횡격막도 내려오면서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공백이 만들어지는데 이로써 근육이 없는 폐는 공기로 부풀어 오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폐 아래쪽에서 일어나며 그곳으로 산소의 약 80%가 흡수된다. 20%의 남은 산소는 폐의 위쪽으로 흡수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투쟁 혹은 도주 상황에 직면해 추가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만 사용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 당신을 공격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 또는 격렬한 신체 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만 폐의 상부가 쓰인다는 말이다. 즉, 폐의 위쪽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말이다. 호흡기 전체를 쓰지 않고 오직 폐의 윗부분만 이용해서 호흡하는 당신의 호흡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신이 당신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폐 아래쪽만 작동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생활에 필요한 공기의 80%가 폐에 공급될 것이다. 산소를 몸에 가득가득 채워야 맑은 피부를 갖게 되고 날씬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가슴 호흡은 왜 문제인가? 출생의 순간 경험한 고강도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계속되는 잘못된 호흡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얕은 호흡에 의지해 헐떡거리며 삶을 헤쳐가게 되었다. 게다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문명은 충격과 스트레스들을
공중에서 끊임없이 토하고 있다. 이렇듯 몸을 압박하는 얕은 호흡과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공격으로 우리는 늘 스트레스에 억눌린 채 살아간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가슴으로만 호흡한다. 배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폐 아랫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 당연히 몸으로 산소의 80%를 공급하는 일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반쯤 질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매일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와 안정제에 의지해 산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공기인데도 말이다. 깊은 복식 호흡을 배워 폐 아래쪽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순간 스트레스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외부 스트레스는 계속 들어와도 내면은 평화로울 것이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쉬워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동안 당신은 현대사회의 간기를 유의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호흡과 마음 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흡이 짧고 얕으면 마음은 헐떡거리며 질주한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진다. 의식 전체가 바뀐다. 당연히 몸도 바뀌고 얼굴색도 화사하게 변한다. 마음이 헐떡거리면서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으면 자신을 명료하게 의식하게 되고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올바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은 호흡에 집중하면 비로소 압박과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다. 지금까지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한다. 호흡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신은 10분만 실천해보면 느낄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복식 호흡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행동이 느려지고 두뇌 회전도 멈추지 않을까요? 나의 대답은 10분만 실천해보고 다시 질문하십시오이다. 복식 호흡은 오히려 몸을 민첩하게 해주고 두뇌 활동성을 높여준다. 복식 호흡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멍하게 만들지 않는다. 균형을 잡아준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산소로 채우는데 복식 호흡이 고화를 차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긴장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결핍된다. 당연히 몸은 항상 찌뿌둥하게 된다. 서서히 질병으로 가는 완행열차에 탑승하는 셈이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는 자연식물식을 하루도 안 거르고 실천하는데도 몸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 자기를 방치한 상태로 헐떡거리며 호흡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맑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애인과 헤어지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맑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식구들과 다투는 사람의 피부가 맑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칸트의 말을 가슴에 새기시라. 형식, 즉 호흡을 바꾸면 내용, 즉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감히 주장한다. 폐는 양쪽 가슴에 한 개씩 두 개가 있고 심장은 그 사이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 가슴으로 얕은 호흡을 하면 압박이 안쪽으로 가해지면서 심장을 옥죄다.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호흡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옥죄는 것이다. 반면 복식 호흡을 하면 심장에 압박이 가지 않는다. 올바른 호흡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다. 복식 호흡의 효과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완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복식 호흡은 신경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무의식적 기능이다. 그러나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도 하다. 자율신경계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이다. 당신은 땀샘에게 땀을 그만 내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 땀샘은 당신의 명령을 무시할 것이다. 또 창자에게 소화작용을 멈추시오 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당신은 이들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능 중에 한 가지, 호흡만은 통제할 수 있다. 호흡을 바꿈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리석은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자율신경은 일반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가 수행자들은 수천 년 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율신경계를 완벽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자율적 기능들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식 호흡의 메커니즘과 장점들을 지적인 차원에서 탐구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식 호흡이 정상 호흡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도 우리 몸이 저절로 복식 호흡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부정확한 호흡 습관과 결별하기 위해 복식 호흡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부를 확장시킨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혹은 편안한 정도까지 공기가 가슴 쪽으로 올라가게 한다. 그다지 높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편안한 상태로 정상호흡을 하면 그다지 맑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음식만 먹을 때와 같은 현상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일부러 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더 적게 먹을 수도 없다. 몸이 알아서 멈출 양을 정해주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죽은 음식은 당신이 언제 먹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햄버거를 5개나 먹고서도 집에 돌아와 밤늦게 죄의식을 가지고 부엌을 들락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호흡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복식 호흡을 유지하고 숨이 얕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복식 호흡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공기를 마시는가 하는 문제 또한 아주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탁하고 오염된 공기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지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종종 사람들에게 침실 창문을 자주 열어두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주로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아니오다. 왜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고 간단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기억하시라.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각종 독성 폐기물들을 내뿜는다. 8시간 동안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그 방에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다시 들이마시게 된다. 게다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의 양은 점점 적어진다. 물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 기능들도 대부분 휴식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기능들도 많다. 예컨대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동화작용이 그렇다. 수면 중인 신체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동화작용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둘로 늘면 공기도 2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에 아주 단순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항상 진리는 단순하다고 주장해왔다. 창문을 여시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3cm 정도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 덮으시라. 부탁하건대 이 조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이로운 이런 행동을 실천한다면 눈에 띄는 활력의 증가를 바로 경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식이다.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적극 이용하라. TV에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단열하는 법에 대한 프로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 집안을 맑은 공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면 열 효율을 높여서 난방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를 의사의 뒷주머니에 넣어 주어야 하고 살을 뺀답시고 한 달도 출석하지 못할 6개월짜리 회원권에 월급의 대부분을 헌납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다. 초등학생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라. 그것은 마치 공기 좋은 숲속의 호텔에 휴양을 가서 사방이 꽉 막힌 유리상자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가스요금 몇 푼을 절약하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삶은 귀한 선물이다. 당신은 아프거나 불행하거나 고통받거나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길 원치 않는다. 인생은 정말 그냥 낭비하기엔 너무 아름답다. 생명을 위한 생물학적 필수 요소 리스트에 맨 앞에 바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미국과 비슷한 식생활을 가진 서구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순위는 심장질환과 암과 뇌혈관 질환이 1, 2, 3위를 다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는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폐렴이다. 호흡이 문제가 되어 사망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 공기를 생명으로 바꾸는 도구가 바로 폐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신성한 당신의 집을 유리상자로 만들겠는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것이다. 폐의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는 병원 침대 위에 피골이 상접한 당신의 육체를 남겨놓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집을 저당 잡혀야만 지불 가능한 엄청난 병원비 청구서를 남겨놓는다는 사실 말이다.